미국 시장 3대 이수 오늘 좀 하락으로 끝났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이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아래로 내리꽂았고, 주식시장 자체는 반등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최초 시그널이 일단 나오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삼성전자하고 전부 매도를 쳤습니다. 제 개인 자산은. 그리고 다 환전을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전을 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원달러 환율을 보면 최근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때문에 제 댓글에 약세를 보일 거라고 얘기하신 분한테 제가 토를 달질 않고 그냥 눈썹 두 개만 그렸는데, 저는 이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로 계속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진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올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약세 국면으로 움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이게 추세적으로는 약세가 아니고 추세적으로는 강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꺼번에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뭐 중간에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크게 일단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은 확전은 안 되는 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하마스가 일정 부분 괴멸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휴전 형태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양쪽에 다 신경을 쓸 수 없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쪽도 휴전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 시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길 건데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시장에 보면 미국의 금융시장이 또 하나 파산했거든요. 금융시장이라네. 은행이 또 하나 파산했습니다. 94년 역사에 은행이 또 하나 파산했는데, 지금 이게 지난번에 3개 연속 파산한 이후에 처음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일단 이게 파산 기사예요. 한글로 번역해서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아이오와주에 있는 시티즌스 은행이 파산해가지고 요거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또 다른 은행 하나가 인수해서 간다. 여기가 인수해서 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말고 이 이전에 7월인가 한번 이미 또 은행이 파산이 있었어요. 보도는 안 올라왔는데. 그래서 은행이 조금씩 파산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최근 이제 위워크 보도가 나왔죠. 위워크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상업부동산, 오피스 상업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뭐 크게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확 떠오르는 게 없어요. 다만 오피스 시장이 안 좋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다만 이게 순서가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 랜딩 순서가 있기, 천천히 붕괴될지 한꺼번에 확 쓰러질지는 지금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안고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의 이게 파란 게 실질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실제 가처분 소득이 최근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올라가다가 정점을 치고 내려왔는데, 그 소득을 받으면 여기에 물가를 반영하고, 그 물가를 반영한 이후에 가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딱 때려보면 그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다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있는 과정 중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적용한 임금이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이니까 과정 중에 이게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득에 대한 부분이 이제 녹록치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아직 고용 부분이 살아있긴 해요. 다만 실업률 입장에서 놓고 보면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요거 말씀드리고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개인들 저축이거든요. 저축과 관련된 건데, 밑에 있는 게, 가장 밑에 있는 파란색이 머니마켓 펀드고요. MMF. 요게 이제 우리 일반 요금을, 그러니까 뭐 수표 쓰고 이럴 때 결제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정기예금, 요게 이 세 개를 합한 건데, 최근 보면 개인 예금이 늘어나지 않고 줄고 있습니다. 정기 예금 규모도 줄고 있고, 다만 이제 MMF 쪽만 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대기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늘고 있는데, 수표나 이런 걸 쓰면서 이제 잔고 유지하는 건 좀 줄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저축 금액도 올 5월 이후로는 저축 금액이 늘어나지 못하고 지금 매월 저축하는 금액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한계점, 미국이 양분화돼 있다. 괜찮은 쪽하고 안 좋은 쪽하고 양분화돼 있는데, 한계점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해대서 써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데이터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 신용카드 이자율이 한 22%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체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고 있는데,
그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요. 자금 수요는. 그게 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금리에도 신용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가계 경제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쪽으로 붙으면서 중산층이나 이런 쪽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아직은 거기에 큰 중산층까지 깨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리얼 리테일 세일이나 혹은 PC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에 있는 사람들 중산층까지는 아직 영향이 가지는 않았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금리 기조나 이런 계속 유지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지금 제레미 시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좀 유명하신 분이세요. 뭐 교수이시긴 하지만 투자 쪽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실업률이 어떤 일정한 부분의 패턴이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조금씩. 그런데 이제 그냥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보시면 최근 저점이 3.4였죠. 그런데 지금 3.9 왔잖아요. 이 포인트가 0.5포인트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미국에 그 가장 바닥에서, 이거 바닥이죠. 4.4. 거기서 여기서 0.5 치면 4.9잖아요. 4.4에서 0.5 하면 4.9. 이게 0.5 플러스로 바닥에서 올라가면 경기가 수축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3.8이죠. 여기에 0.5도 하면 4.3이잖아요. 그죠? 자, 그 이전에도 볼까요? 여기 저점이 여기였죠. 5.0인데 여기다 5.5겠죠? 5.5죠. 그죠?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레미 시겔이라고 하는 이분께서 이렇게 경기 침체에 실제로 진입했다고 보는 거죠. 좀 빠른 속도로 임박해서 이제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그 개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고용 상황까지 좋아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가계는 하나가 아니고 전체잖아요. 미국 전체 소비자 가계, 그러니까 소비자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신규 고용이 계속 잘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꺾일 때 그거를 떠받쳐서 계속 추세적으로 더 많이 써줄 수 있는 여력, 즉 리테일 세일이나 혹은 PC가 늘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은 조금씩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죠. 물론 이게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 고용 숫자는 아직 깨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연히 그렇게 확 꺾이겠다. 리테일 세일이나 리얼 리테일 세일이나 혹은 PC가 확연히 확 꺾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다만 추세적으로 내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게 유가가 아래로 미친 듯이 내려꽂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가 확전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사를 연말까지 유지하는 건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미친 듯이 올라간 건 아닌데 지금 유가가 확 밑으로 빠졌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훅 빠졌거든요. 강도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쪽도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을 감안하고 생각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이걸 보면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 이게 미국의 중국의 수출입니다. 이거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인데 중국의 수출에 이건 수출 금액이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 영역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잠깐 반짝 올해 위드 코로나 들어가서 반짝했다가 추세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영역을 움직이고 있고 수출 금액 자체도 추세적으로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를 반영한다고 보면 수출이 미국의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물론 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제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수출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이런 영향으로 그 유가가 힘을 못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중국 쪽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중국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그게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보시면 계속 플러스로 터닝을 못하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0점이 나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할인 판매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뭐 1+1이나 이런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할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잘 구매를 하지 않는 이런 패턴들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식어가고 있다는 뉘앙스가 점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유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랠리가 곧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그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지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 반등이 일단은 지금 이게 완전히 터닝했는지는 첫 번째 시그널이지 완전히 터닝했는지 지금 모르겠고요.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제롬 파월이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래로 눌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는 아랫 방향으로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전체적인 다른 지역의 추세도 보면, 일단은 빅스 지수가 다시 들려서 최근 이제 움직임에 살짝 들리기는 했고, 아직은 이게 초입이기 때문에 이제 방향타는 봐야 될 것 같고, 글로벌 주식 중에 여러 가지 패턴들을 같이 보면, 뭐 예를 들면 독일의 센섹스 지수가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탕 튀고, 그런데 요게 추세적으로 지속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새벽. 근데 오늘 새벽장에 얘가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얘가 버텨주면 주식이 아랫방향이 아니고 윗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액션을 취할 것 같고요. 얘가 버티지 못하면,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심리적으로 견뎌주면 괜찮은데 견디지 못하면 아랫방향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 헛짓거리 하는데 미치겠는데, 하여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니케이 지수도 반등이 있긴 한데 반등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가장 셌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보다 반등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약합니다. 보시면 반등 강도가. 글로벌 경제의 주식시장 경제가 약간씩 식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미 PMI 지수하고 NMI 지수는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서비스 PMI 지수는 보여드렸는데 글로벌 전체가 약간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이미 보여드렸고, 중국의 지표들이 나오는 거 보면 뭐 수출 계속 까이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물가 상승률 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또 중국의 또 충격적인 보도 정보가 또 하나 나온 게 이겁니다. 이게 그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예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게 여기 마이너스로 빠진 적이 있긴 하죠. 근데 올해 들어서 추세적으로 계속 이게 감소된 거는 여기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 기저효과고,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계속 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지금 중국 리스크는 경기 부양이나 이런 리스크가 아니고요. 사실은 시진핑 리스크라고 봐야 됩니다.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시진핑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구조조정 뭐 이런 형태로 계속 끌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시장 이탈, 외국인 이탈을 야기하고 있고, 외국인 이탈뿐만 아니라 내국민들조차도 이제 힘겹게 어렵게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장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전에 마윈이 한번 잘못 얘기했다가 IT 관련된 기업이 두들겨 맞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연계되면서 계속 어떤 일련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리스크는 단순히 경기 부양이나 어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시진핑 리스크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뭔가 자기 패턴을 접고 다른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굳이 중국 시장을 들여다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에 투자해서 이익을 내면 되니까 굳이 중국을 들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시진핑이 뭔가 생각이 바뀌거나 시진핑 체제가 바뀌는 뭐 이런 형태일 때만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소재주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전기차 한번 날르고, 그 다음에 배터리 따라 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주 들어와서 날랐다고. 근데 이게 붕괴되고 나서 다시 반등해가지고 고점 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이거 2023년 11월 8일 날 김태형 기자께서 올린 건데, 에코프로비엠이 주가 58% 하락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거라는 거죠. 오늘 아침 뉴스 보다 보니까 어떤 증권사 연구원께서 에코프로비엠 매도 의견 냈다고,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을 뭐 해코지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이게 막 항의를 좀 세게 하는 그런 뉘앙스를 봤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계속 올라간다고 소리를 쳐대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정당하게 가치보다 너무 버블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좀 심리적 아니 심적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안 좋은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애널리스트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근데 여하튼 이 에코프로 그러니까 소재주가 일정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반등과 반락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이전에 봤던 그런 상황의 긍정적인 패턴은 사실 한동안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밀고 들어오면서 액션을 취해도 되는데 지금 최근 보면 뭐 중고차, 전기차, 중고차가 떨어진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중국이나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막 관세 더 때리겠다고 막 액션을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돼서 뭐 추가적으로 내가 다음번에 탈 때 전기차를 타겠느냐고 물으면 한 절반 정도는 다음번에 전기차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전기차를 또 타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계속 확대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주된 것은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 사실 인프라 구축이 아직 충전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와 관련된 그 보조금이나 이런 건 전 세계적으로 좀 깎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향후로 가면 갈수록 결과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그 성장성이 떨어지는 거죠. 전기차 안 팔리는 게 아니고 이 빠른 속도로 계속 매출이 성장했는데 그 성장 속도가 떨어지게 될 거고, 그거는 주식에 대한 기대감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퍼베이스로 그렇게 고퍼를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경기 수축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고 경기 확장 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게 일어나더라도 큰 폭으로 변동성이 없이 좀 버티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경기 수축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아주 큰 폭으로 세게 내리꽂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렸지만 싼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깨진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난번 그 강서 지역 그 선거, 구청장 선거 참패한 다음에 지금 현 정부에 막 계속 헛삽질을 해대고 있거든요. 김포 얘기는 이미 나와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김포 서울 편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이 김포는 이 인천 요 중간에 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한테 편입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서울 편입할 거면 오히려 일산을 편입하죠. 같이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편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좋다 이거죠, 이것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플라스틱 빨대, 이것도 할까요? 플라스틱 빨대 뭐 이제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지금 종이 빨대 대량으로 생산하려고 했던 기업들은 내일 보시면 전퇴사합니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정책이 지금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 게 공매도 금지거든요. 이 공매도 금지는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개미들이 기관 투자자나 해외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이제 단기적인 이슈들이고, 결과적으로 공매도의 액션은 추세적으로는 자기 가치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난리를 쳐대잖아요. 예전에 밈주식 같은 것들로 쌩 난리를 쳐도 사실 잘 안 건드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게 자본시장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조율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공매도에 대해서 그 약간 제재한 것들을 뚫고서 다른 짓거리를 한 거는 금융당국에서 잡아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SCI 선진지수나 이런 것들에 편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 거란 얘기들이 이미 기사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 자체로 놓고 오면 여기 보시면 하루짜리로 끝났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하루짜리로 끝났어요. 지금 의미가 없는 액션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에 이 그 금융감독원 인양반이 공매도 그런 거 하는 거 필요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11월 달에 11월 달. 이 더 큰 문제는 오늘 기사 나왔는데, 이거 한상민 기자께서 연합인포맥스에서 올렸거든요. 여기 롱숏 차이 트레이딩을 하는 수요가 이제 빠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수탁은행이 전산 대여를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SSBT가 우리나라 주식 같은 거 대여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나라 롱숏 액션을 취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 트레이더들이 그러니까 이 돈을 단기적으로 따먹겠다라고 들어오는 트레이더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 기관이나 장기 자금이나 이런 트레이딩도 들어오면 단기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해지 거래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예 액션을 막아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중장기 투자자분도 여기 들어와서 내가 해지나 이런 것들 못 하네, 단기적으로 변동성의 해지가 없네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에 악재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선진화될수록 너무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개입해가지고 액션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그 강력한 처벌 중심으로 상황 그렇게 액션을 만드는 사람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게 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조금씩 문제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상민 기자께서 연합인포맥스에서 올렸는데 오늘 11월 19일자 날짜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지금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뭐 또 신생아? 뭐 이거 또 올렸죠.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지금 국가 부채가 많아가지고 계속 자금을 그 부동산 대출로 당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부동산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력이 줄어들어요. 지금까지 계속 받아들여서 부채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정책을 낸다는 얘기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뭐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은데 재정지출 규모도 줄었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떠받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혹시나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난리를 치고 그 건설업 큰 게 막 낮아빠지고 이런 큰 문제가 생길까봐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너무 아마추어적인 액션들을 계속 해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장 코앞에 보이는 액션을 취해가지고 이 경제를 어떻게 돌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이 답이 안 나옵니다. 제 생각에. 이거 처음 예전부터 제가 선거 전에 했던 분들한테는 아마 아실 거예요. 잘못 뽑으면 나라 말아먹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우려했던 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렇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한번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저처럼 현금 보유 유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깨지는 걸 바라요. 깨지면 그때 사서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이 헛짓거리들을 너무 해대는 거 보면 정말 우라가 치밀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쓸데없는 얘기들로 쭉 내용을 이어갔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 약간 이제는 이제 지표상으로 실제로 야 이게 곧 꺾이겠다. 경기 수축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 연준 말 믿지 마세요. 연준이 경기 수축 전에 경기 수축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결과적으로는 시진핑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1인 독재로 가면서 경제를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게 반등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투자자한테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외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내부 국내 내수에도 영향을 미쳐서 내수까지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경제를 떠받쳐서 글로벌 경제를 들어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뭐 이 정도로 끝날 것 같고 물론 이게 계속 뭐 국지전이나 계속 그 정도로 가겠지만 확전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뭐 하마스라네. 그 헤즈볼라나 혹은 그 옆에 있는 시리아나 혹은 밑에 있는 뭐 후티 반군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게 글로벌에 뭐 큰 충격을 줄 만한 이란이 공격적으로 참전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뭐 아랍 국가들이 지금 야 미국 니들 나쁜 애들이야라고 얘기는 해대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소수의 그런 집단 아니고서는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 국가들이 그 뭐 정치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설 거라고 하는 액션을 보이는 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협상이나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뭐 미국을 헐뜯거나 야 너 좀 빨리 좀 뭐 좀 해봐, 혹은 이스라엘을 헐뜯거나 이 정도로 움직이고 있지 그 이상은 넘어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 분쟁 같은 경우가 유가를 뭐 미친 듯이 밀어올리면서 금리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전하고 제가 계속 그 주식 포지션을 이미 상당히 많이 정리해 놨지만 이미 저 같은 경우에는 환전하는 이유는 SPTL하고 TTL을 계속 TLT를 계속 매집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매집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향후에 국채 채권 수익률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JP모건이가 어디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3.25에서 3.5까지 5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갈 거라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최근에 3.5에서 3.75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예전에
3.5 밑으로는 절대 사지 말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의 변동폭이 있는데 그 변동폭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안 내려갈 거니까 그걸 감안하고 국채를 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 지금 그 마지노선까지 내려온 거예요. 3.5에서 3.75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그래서 이제 그게 기준금리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10년 국채 수익률이 좀 더 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채권 수익률이 예전에 샀던 분이 있다면 지금 일정 부분 장기채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길어진 김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이걸 볼까요? 이게 엔화입니다. 그러니까 니케이 225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요걸 넣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그 원달러, 그러니까 엔화하고 달러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니케이 지수 주가가. 근데 이게 엔화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지금 비율별로 정확히 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니케이가 많이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도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수익률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달러 자산을 들고 있는 미국 사람들만의 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기에다가 제가 요걸 넣어볼게요. 이거는 원화하고 엔화의 환율인데, 그러니까 이게 100엔당 몇 원이 아니고요. 1원당 몇 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기준통화고 엔화가 표시통화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 파란색이. 즉, 이 시기에 우리나라를 들고 있던 사람이 니케이를 사잖아요. 이 시기에 샀다면 이만큼의 수익률을 냈는데 이만큼의 통화가치 하락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요 사이에. 그러니까 11% 정도 먹은 거죠. 이때 우리나라 주식을 샀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니케이, 그러니까 엔화를 투자하는 것이 옳은 거냐 그런 거냐에 대한 부분의 생각은 사실 일본이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본 국채가 많이 발행됐기 때문에 그 많이 발행된 국채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에 아마 50% 이상은 일본은행이 그 국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국채 금리가 1%가 올라가 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돼요. 일본 그 정부가.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없는 구조에 가 있는 거죠. 거기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높은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속도를 배가하거나 높일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이미 시장에 팽배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일본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나 이런 게 낮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녹아나 있고, 그게 최근에 있었던 0.75에서 1.0%까지 캡을 올려준 10년 국채 수익률에 캡을 올려준 거가 전혀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거에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엔화를 투자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장기적 관점에서 내가 일본을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일본의 경제가 체질이 개선이 돼서 요번에 경기 사이클이 한번 깨지면 깨지고 나서 다음번 경기 사이클 올라갈 때 일본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면서 일본 경제가 나아지고, 그 과정 중에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게 올라가려면 물가 상승률이 계속 잘 일본이 유지가 되고요. 디플레이션에서 헤어나고, 그 다음에 일본 국민들의 급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일본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져야만 엔화의 가치가 쭉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 관점에서 엔화를 매집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내가 엔화가 너무 많이 깨졌으니까 이거 단타 먹고 나올래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했다가는 무덤 파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빠졌다고 이런 언저리에서 들어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계속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골드 얘기를 드릴 건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제가 이거 고점 거진다 왔다 갔다 하거나 깨졌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내려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긴 했었잖아요.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갔네. 잠깐만요. 하나씩 데이터를 줄이겠습니다. 자, 이건데 이게 지금 이 캔들 차트가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 이게 골드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온수당 2,000달러 조금만 넘어가면 얘가 이 심리적 지지선에 걸려요. 최근에 2,000 살짝 넘었었을 거래요 아마. 그거 이외에 지금 두들겨 맞고 또 내려오고 있고, 이 달러 인덱스가 사실 이 움직임 강도하고 다르게 지금 최근엔 이탈해서, 요게 올라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때문에
그 정쟁이, 그러니까 시장, 금융시장의 약간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올라간 거고, 최근엔 보면 이 달러 인덱스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값도 이 이스라엘 하마스가 진행되는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그렇게 긍정적인 패턴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물론 이게 아래로 깨질 거란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급격하게 뭔가 이슈가 발생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면 안전자산 선호도라고 하면서 금값의 일정 부분 떠받치는 액션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상황으로 떠받치는 액션을 대상으로 투자를 금을 할 거라면 오히려 국채, 장기 국채를 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큰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연준은 그 경기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그 내리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채권 수익률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금을 지금 매집하는 것보다는 국채를 매집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채권들 나열해 놓은 건데요. 여기 파란색이 단기 3개월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다음에 요 빨간색 있죠. 이게 2년 국채 수익률이에요. 요 노란 연두색 있죠.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게 하이힐드 채권이에요. 이게 요 움직임이. 그런데 일단은 이 채권 자체에 장기 채권들 있죠. 요 장기 채권들이 장기 단기 참 국채들이 추세적으로 다 밑으로 내려오면 위험한 겁니다. 이건 이전에도 이 경기 수축에서 이렇게 정점에서 수축으로 넘어갈 때 이 모든 국채 수익률, 보라색이 하이힐드 채권이에요. 모든 국채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내려가면 이게 경기 수축에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보라색을 빼고 보면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다. 여기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3개월 국채 수익률 밑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고 있다가 추세적으로 내려오죠. 지금도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3년 국채 수익률을 기준 베이스로. 그런데 단기 채권 수익률도 내려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향후에 이 추세의 움직임이 아랫방향으로 다 지금 잡으려고 꿈틀꿈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다고 해서 얘기해도 불안정한 거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고, 그나마 그게 마지막으로 상황이 안 좋은 거고, 거기다 금리를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올린다 그러면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안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내년도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주식시장이 좋은 거냐라고 해석을 지금 막 해대잖아요. 금리만 안 올리면 좋은 거다라고 해대는데 금리를 내리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은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슈가 발생하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뭐 미국에서 급격히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은 상업부동산 관련된 거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쭉 지켜봤는데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한번 작년에 막 깨질 때 한번 반등이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조정면을 갈 것이다라고 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반등이 일정 부분 세게 올라왔었는데 그 세게 올라오면 7월 정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제 올라오지를 못하고 아래로 깨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깨졌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이 이 추세를 살리는 반등이 아니고 이게 일시적 반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반등이 아직 끝나서 추세로 계속 붕괴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볼 수는 없고요. 일단 하루 이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오늘 밀린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오늘 아시아장이 녹록치 않게 지금 세게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여튼 오늘 이것저것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